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말수는 홀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질 하나하나가 마치 행진하듯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죠. 새벽 5시 박말순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짓은 여전히 단정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안방에서 나온 이주호가 잠결에 말순을 부릅니다. 21살의 젊은이답게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인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기본이지. 너도 곧 배울 텐데. 말순이 빗자루를 세워두며 손자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이었죠. 주호는 다음 주면 강원도 모부대로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떠난 뒤 말순이 손수 키워낸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그 손자가 이제 군대에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말순은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군대에서 어떠셨어요? 주호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어봅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말순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견뎌냈어. 그때는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거든.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유리천장을 부수며 별 2개까지 달았던 전설적인 여군이었습니다. 주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군인 시절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막상 자신이 입대를 앞두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군번줄은 뗐지만 내 안의 군기는 아직 살아있지. 말순이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녀의 방에는 아직도 옛 군복과 훈장들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퇴역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주호는 입대를 앞두고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군대 가기를 꺼려했지만 그에게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말수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넌 분명 좋은 군인이 될 거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주호가 입대하는 날 말순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밥까지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네요. 주호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말수는 손자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란 손자가 기특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너만은 다치지 마라. 말수는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대신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주호가 떠난 뒤 말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호가 입대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훈련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호는 처음 며칠간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군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주호, 뭘 그렇게 느리게 해? 생활관에서 울려 퍼지는 선임의 고함 소리에 주호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구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훈련병들은 줄을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에서 훈련병들은 앞사람의 등만을 보며 뛰어야 했습니다. 좌우 간격 맞춰. 뒤처지는 놈 있으면 전체 얼차려다. 조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주호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세게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순간 주호는 비명을 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뒤에서 뛰던 동기가 주호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일어섰지만 무릎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호는 조교를 향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이미 절뚝거리고 있었고 바지에는 검은 피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주호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용품도 없었고 그저 차가운 물로 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주호, 괜찮냐? 같은 생활관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할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이불에는 피가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동기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주호의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호는 계속 참고 버텼습니다. 훈련에 빠질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대장 유재영이 생활관에 불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38살의 유재영은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생활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차렷 자세로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주호. 유재영이 주호를 지목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걸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주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다친 사실을 말하자니 핑계로 들릴 것 같았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답 못해? 군인이 그런 식으로 걸어서 되겠어? 유재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유재영이 주호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주호는 비틀거렸고 다친 무릎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일어서. 군인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 유재영은 주호가 일어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지만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관 뒤편에 있던 조교 하나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유재영의 과도한 행동을 문제로 여겼지만 직접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증거를 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발, 지금 당장 삭발해. 유재영이 이발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미 짧게 깎은 머리를 더 짧게 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호는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강제로 이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며칠 뒤 그 조교는 촬영한 영상을 고민 끝에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파일은 우연한 경로를 통해 박말순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말순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뭐지 이게? 말순은 안경을 끼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지만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생활관에서 한 장교가 훈련병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병이 바로 자신의 손자 주호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손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은 채로 강제로 이발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자신처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자 옛 군복과 함께 각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쓸 때가 온 것 같네. 말순은 작전 노트와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부하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말순과 함께 근무했던 적이 있는 후임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말순입니다. 오랜만이죠? 급한 일이 생겼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면모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순의 설명을 듣고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영상 자료가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말순은 예전 부하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군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역 후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최대령, 나 박말순이야. 그래, 오랜만이지. 근데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어. 강원도 쪽 부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옛날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전화를 받은 후배는 현재 국방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자가 입대한 부대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말순은 주호가 입대한 부대의 정확한 위치와 중대장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인맥을 통해 유재영 중대장의 경력과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놈 어디 출신이야? 27사? 35단? 말수는 전화 너머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내가 키운 애는 아니지? 유재영이 어느 부대 출신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말순의 인맥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유재영 중대장의 프로필, 해당 부대의 구조,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야겠어.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구하려면 직접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간단한 짐을 챙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부대에 접근할 것인지,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부대 근처에 도착한 말수는 먼저 방문자증을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 근처에서 한 젊은 장교가 말순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박말순 소장님이신가요? 젊은 장교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6485기 이성민 대위입니다. 학교에서 선배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이 우연한 만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명예소장으로 이 부대와 접촉하려고 합니다. 이성민 대위는 말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내 손자가 이 부대에 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성민 대위는 말순을 부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전설의 여군이 다시 군문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에 들어선 말순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재철 부대장은 전설적인 여군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박말순 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 부대까지 오셨는지요? 김재철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손자 이주호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철 부대장은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최근 유재영 중대장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일단 해당 중대장과 면담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병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부대장의 제안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부대 내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의무관을 찾아가 손자의 건강 상태를 은밀히 확인했습니다. 의무관 박중희는 말순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주호 훈련병이요? 최근 무릎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서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다쳤나요? 그리고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아시나요? 말순의 질문에 의무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야간 구보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상처가 악화된 상태였어요. 말수는 의무관의 말을 통해 손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상처, 그리고 그 상태로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했던 상황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어서 말수는 영상을 촬영했던 조교를 접촉했습니다. 이성민 대위의 도움으로 비공식적인 만남을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조교 임병장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말순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했고 외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임병장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영상이 없었다면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말수는 임병장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임병장을 통해 말수는 유재영 중대장의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훈련 강도, 훈련병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나요? 말순의 질문에 임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명이 다쳤지만 모두 참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말수는 이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재영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 이전 부대에서의 근무 기록, 심지어 인사 발령 과정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군 내부 인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재영은 이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차원에서 덮어버렸고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재영은 부대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상급 부대에서 오는 연락이 많아졌고 부대장의 표정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누가 우리 부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유재영은 동료 장교들에게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불안해진 유재영은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훈련병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특히 주호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영상 유출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훈련병들을 개별적으로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내가 뭔가 외부에 알렸지? 유재영이 주호를 불러내어 다그쳤습니다. 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재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놈이 있어. 내가 아니라면 누구야? 유재영의 압박에 주호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고 외부에 알린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재영은 주호를 악의적 민원 제기자로 낙인 찍고 퇴소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여 국방부 인사참모부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야겠어. 말수는 예전 부하를 통해 국방부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상급자의 공식 질의서라는 형태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영상 증거, 그리고 조직적인 문제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이 문서는 국방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외부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가 전설적인 여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말수는 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고 넌 내가 지킬 이유다. 말수는 남은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뒤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싸울 때였습니다. 먼저 말수는 군 내부 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실명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말순 명예소장이 직접 공익신고를 했다고요? 국방부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의 실명 신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말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최고위급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호 의원이었습니다. 말순이 소령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문호 의원은 말순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순의 진지한 어조를 감지했습니다. 문호야, 지금 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 군 내부의 조직적인 폭력 문제야. 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문호 의원은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나서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문호 의원의 약속에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말순의 정체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을 통해 외부인의 정체가 박말순 명예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부대 간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말순 소장이 직접 개입했다고요? 김재철 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 자신의 부대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재영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군 최고 위급 인사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변명이나 은폐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년 전 다른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유가족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당시 은밀히 처리되어 묻혀버린 사건이었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부대에서는 사고사라고만 하더라고요.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당시 중대장이 유재영이었나요? 말순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증언은 유재영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말수는 이 증언을 정식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문호 의원이 주도하여 군내 인권침해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공식 청문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박말순 명예소장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국정감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문호 의원의 발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여군의 실명 폭로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컸습니다. 청문회 소식이 알려지자 부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재영은 이미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이제 국회까지 나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에 대한 가짜 진술서 조작 사건도 재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확보한 진짜 진술서와 부대에서 제출한 가짜 진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명백한 조작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술서 조작은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입니다. 조사단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은 주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부대 간부들의 은폐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주호의 억울한 퇴소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공식 인정되었고 명예회복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가짜 진술서 조작에 관여한 간부들에게는 추가 징계가 가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끝을 봐야지. 말순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재영에 대한 형사 고발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폭행,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민사적 처분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말순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전설적인 여군이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 부대 주변은 취재진과 감사관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산골 부대가 하루아침에 전국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취재 경쟁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옛 군복을 차려입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았던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말순의 모습에서는 옛날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이 존경해왔던 군인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야. 내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다. 말순은 군복의 깃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도착한 말순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전설로만 들어왔던 인물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군복에 달린 훈장들과 계급장이 그녀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명예소장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호 국방위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엄숙했습니다. 한편 유재영은 변호인과 함께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말순이라는 거대한 상대 앞에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청문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재영이 주호를 구타하고 강제로 이발시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유재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재영 중대장,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호 위원장의 질문에 유재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훈련병의 기강 확립을 위한. 유재영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증언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나라의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영상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저 영상 속의 행위는 훈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말순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유재영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전설적인 군인이 직접 나서서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무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순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에 3년 전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증언은 청문회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재영은 이 증언을 들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재영 중대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호 위원장의 질문에 유재영은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재영이 무릎을 꿇는 순간 청문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오만했던 중대장이 진실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군복의 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나는 다시 별 2개를 내려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손자가 나 대신 별을 달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 말순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호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설적인 군인이었던 할머니가 다시 무대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유재영에게는 즉시 파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재철 부대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전체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주호가 말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말순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손자의 명예도 회복했고 더 나아가 군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해질녘 할머니와 손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랑과 정의를 위한 용기,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적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